1912년 4월 인류의 오만함과 기술의 정점이 한데 모인 거대한 배가 출항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배들을 통틀어 가장 크고 호화로우며 무엇보다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 불침함이라 불렸던 RMS 타이타닉. 그러나 그 거대한 꿈은 불과 나흘 만에 차디찬 북대서양의 심연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자만했던 기술은 왜 자연의 앞에 무력하게 무너졌는가? 그 배에 타고 있던 2200여 명의 운명은 어떻게 엇갈렸으며 우리는 이 비극적인 흔적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그 차가운 바닷속에 잠든 거대한 수수께끼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에 대한 인간의 흔적을 쫓아갑니다. 때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인류는 유례없는 기술 발전과 산업혁명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증기기관, 철강기술, 전기가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낙관주의의 정점에 바로 거대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빠르게, 안전하게, 그리고 호화롭게 대서양을 횡단하려는 열망은 당시 해운사들의 치열한 경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선두에 섰던 것은 영국의 화이트 스타라인이라는 해운 회사였습니다. 그들은 경쟁사 큐나드 라인의 거대한 여객선 루시타니아호와 모리타니아호에 대항하기 위해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초호화 여객선을 건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올림픽급 여객선 3척,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아름다운 배가 바로 RMS 타이타닉호였습니다. 타이타닉호는 불침함이라는 별명처럼 안전에 대한 당대의 모든 기술을 집약했습니다. 이중 선체 바닥은 기본이었고 선체는 16개의 방수 격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16개의 격실 중 어떤 2개의 격실이 물에 잠겨도 가라앉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타이타닉호는 신이 아니라면 이 배를 가라앉힐 수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길이 269m, 폭 28m에 달하는 거대한 배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로 움직이는 궁전이자 하나의 도시에 가까웠습니다. 1등석 승객들을 위한 최고급 레스토랑, 터키탕,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이 마련되어 있었고 심지어 갑판에는 배 위에서 골프를 칠 수 있는 공간까지 있었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5일간의 여정은 당시 유럽 상류층에게 최고의 호사와 명예를 의미했습니다.
1912년 4월 10일 타이타니코는 영국 사우샘프턴 항구를 출발하여 뉴욕을 향한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승객은 2,200여 명에 달했으며 당시 최고의 부호들과 상류층 인사들이 대거 탑승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신세계로 향하는 기대감과 불침함에 탑승했다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순조로운 항해가 이어지던 4월 14일 밤, 대서양은 거울처럼 잔잔했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잔잔함이 오히려 비극의 전조였습니다. 해빙기에 대서양을 떠다니는 빙산들은 거친 파도 속에서는 시야에 잘 띄지만 파도가 잔잔한 날에는 수면 위로 아주 적은 부분만 드러나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달도 뜨지 않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오후 11시 40분 견시 요원인 프레드릭 플리트가 전방에서 거대한 검은 물체, 즉 빙산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빙산, 바로 앞에 있습니다. 당직 장교는 필사적으로 조타를 돌리고 기관실에 후진을 지시했지만 타이타닉처럼 거대한 배는 순식간에 방향을 틀거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빙산은 타이타니코의 우측면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미약한 충격만을 느꼈고 어떤 이들은 얼음을 수집하기 위해 갑판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약한 충격이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선체 검사를 위해 내려간 토마스 앤드루스를 비롯한 엔지니어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합니다. 16개의 방수 격실 중 무려 6개, 즉 배의 길이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이 침수되고 있었습니다. 타이타니코는 2개의 격실이 침수되어도 버틸 수 있게 설계되었지만 6개의 격실 침수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앤드루스는 침수 속도를 계산한 뒤 이 배가 2시간 이내에 가라앉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승객들에게는 구명조끼 착용과 대피 지시가 내려졌지만 대부분은 불침함이라는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대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타이타니코는 영국 해운법에 따른 구명정 숫자는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기준 자체가 승객 전원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구명정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객 2,200여 명 중 절반 정도인 약 1,178명만을 태울 수 있는 20척의 구명정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혼란 속에서 승무원들은 구명정의 최대 수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채 급하게 배를 내보냈습니다. 첫 번째 구명정은
65명의 정원 중 단 28명만을 태우고 떠났고, 대부분의 구명정은 빈자리가 가득한 채로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가장 슬픈 차별이 드러났습니다. 여자와 아이 먼저라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등석과 2등석 승객들은 먼저 대피할 기회를 얻었지만 3등석 승객들은 대부분 하층부에 갇혀 갑판으로 올라오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탈출한 사람 중에서도 1등석 승객의 생존율은 약 60%에 달했지만 3등석 승객의 생존율은 약 25%에 불과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마지막까지 승객들을 진정시키고 용기를 불어넣었던 승무원들의 희생, 그리고 차마 떠나지 못하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운명을 받아들였던 비극적인 사연들이 전해져 옵니다. 밴드 연주자들은 마지막까지 4주를 가까이를 연주하며 승객들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새벽 2시 20분 거대한 타이타닉호는 선체가 두 동강나며 차가운 대서양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200여 명의 승객 중 1,500명 이상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극심한 저체온증과 함께 평생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는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고 인류의 오만함을 일깨우는 경종이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해상 안전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선박에 탑재해야 하는 구명정 숫자가 승선 인원 전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었고, 무선 통신 설비 설치 의무화, 빙산 감시 시스템 강화, 24시간 무선 감청 의무화 등이 국제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빙산 감시를 위한 국제 빙산 순찰대가 창설되어 오늘날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1985년) 타이타닉호의 잔해가 대서양 심해 3,800m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침몰된 모습은 여전히 인간의 오만함과 자연의 위대함을 동시에 보여주며 깊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비극은 단순한 해상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기술이 정점에 달했다고 자만했던 순간, 그 뒤에 숨겨진 취약성과 미흡함을 일깨운 사건입니다. 또한 재난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 본연의 존엄성과 이기심, 그리고 계급사회의 모순을 여실히 보여준 인간의 흔적이었습니다. 타이타닉의 비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완벽하다고 믿는 시스템은 과연 완벽한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기술 발전의 이면에 숨겨진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충분한가? 대서양 심해에 잠든 타이타닉의 흔적은 영원히 인류에게 겸손함과 지혜를 일깨우는 교훈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흔적.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떤 인류의 발자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